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에 이어 15,000명에 육박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동네 병의원 진료체계 전환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 이번 연휴 기간 2,800만 명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귀성 행렬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주요 휴게소 등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대선이 꼭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이번 설 연휴 민심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최전방 해안을 경계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경제 비전 공약을 발표합니다. 대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등 중부지방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영남 해안 등의 건조주의보가 발효됐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도 14,000명을 넘어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늘 동네 병의원의 진료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 방향은 거리 두기 강화 없이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1,804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인 12,400여 명보다는 600명가량 줄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4,000명대가 예상되지만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피크는 아닐 거고요. 이 정점이 이 상승세의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러한 급격한 상승기에 초반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자도 42,000여 명,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4분의 3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상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폭증세가 계속될 수 있어서 방역당국은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해서 역량을 확충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그 동네 병의원의 검사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 환자 진찰과 검사, 치료를 맡는 것과 관련해선 세부 지침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 배정 등 진찰, 검사, 재택치료를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별로 연계하여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리 두기 조치는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낳는 만큼 의료체계 여력이 감당 못할 수준이 돼야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중증화율이나 병상 가동률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재택치료 증가세도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자신을 관리해줄 의료기관을 안내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건강 상태를 묻거나 약을 처방해주는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역학조사서 등 환자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받지 못했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진료 지원 시스템에 환자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처리가 늦어진 겁니다.
월요일 날 됐고 오늘 이제 벌써 목요일인데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아직 차트가 넘어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진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자신을 담당하는 관리 의료기관이 어딘지도 모르는 확진자도 있습니다. 재택치료 4일차인데 안내도 없고 보건소는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대전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넘을 가능성까지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관리 실태는 우왕좌왕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촘촘하고 꼼꼼히 살펴서 재택 치료하시는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리 여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6진 최영함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확진 장병들은 현재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6진 최영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승조원 304명 가운데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군 당국은 장병 1명이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승조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뢰했고 최영함이 정박 중인 오만 현지 병원이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확진된 장병 가운데 10명은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무증상이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장병을 현지 호텔에 격리해 추가 확진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지난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가운데 90%에 이르는 272명이 확진된 것과는 달리 확진이 크게 줄었지만 잠복기 등은 아직 고려 대상입니다. 최영함 승조원들은 지난해 11월 출항 전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쳤고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군은 장병들이 외부인을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혀 항구에서 물자 보급 과정에 바이러스가 함내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은 현재 먹는 치료제가 오만에 이미 도착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선박 호송 임무를 중단하고 격리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10대 청소년 1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해서 백신 관련 10대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신고 간의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고 당국은 사망자의 성별과 접종한 백신 종류, 1, 2차 접종일, 사망일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육당국이 새학기부터 신속 PCR과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다음 달까지는 단축 원격 수업 등을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초 새학기 학사 운영과 방역 체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모더나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모두 접종했어도 올 가을쯤에는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폴 버튼 책임자는 현지 시각 27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관련 질문에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실린 연구 결과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관련 논문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도 계속 보호 효과를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체의 보호 효과가 약화하면서 추가 접종한 지 6개월 뒤에는 항체가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부터 설 귀성 행렬이 본격화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80만 명, 지난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90%가 승용차를 타고 갈 거란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전체 20%에 달해서 실제 이동객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설 전날인 31일 오전, 돌아오는 길은 설 다음 날인 2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이 넘는데 이동량이 급증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고 실내에선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휴게소 혼잡도를 표출하고 화장실도 확충해서 이용객도 분산하는데 가급적 음식과 물을 미리 준비하고 휴게소 체류 기간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방역도 강화되는데요. 내부는 수시로 환기와 소독을 할 예정이고요. 음식 섭취는 금지, 대화 역시 최대한 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귀성 귀경길에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주요 휴게소 7곳과 철도역 1곳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네, 3월 대선이 이제 꼭 40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으로 양자 TV 토론이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방송사 초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둘이 토론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양자와 사자 모두 하자고 응수했고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TV 토론과 관련해 또 다른 제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방송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지는 양자 토론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라며 오는 31일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직접 양자 토론을 주최하자는 겁니다. 사자 토론의 기회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 양자 토론 이후에 고민해보겠다며 다자 TV 토론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맞수 토론이 서로 다른 점을 부각하고 국민들께 자기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더 유용한 그 토론 방식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생떼를 부린다고 비판하면서도 둘 다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또 하자면서 이마저 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발을 하나 사도 다 비교해서 사는데 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국민들의 운명을 책임질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도리다. 양자 토론을 반대해온 다른 야당들은 윤 후보를 뺀 3자 토론까지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링 위에 올라오지 않은 선수는 자동 실격이라고 꼬집었고 저와 토론하는 게 무섭나 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정당은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탈법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선 후보 합동 토론회 참석 여부를 먼저 밝혀주시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모두가 동의하면 수용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긴 했지만 당장 방송사 주최의 실무 협상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설 연휴 사자 토론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로 갔습니다. 이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면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도 순회도 중 일정을 급히 변경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최근 이 후보 지지율은 60% 안팎인 상황. 예전만 못한 텃밭 민심을 지적하자 지지율은 바람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서 연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함께 사고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살려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으며 전통 요새에 유달리 공을 들였습니다.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의 즉흥연설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달려와 손을 맞잡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 그 배, 어떤 사공에게 그 배를 맡길 것인가? 너를 저본 사공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5.18 시위 군중들의 직결지이자 시민들에게 우다방으로 불리던 곳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것 역시 집토끼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최대의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호남 표심에 불씨를 댕긴 이 후보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이 기세를 전국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광주 유세 중 과거 영호남 간 격차는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들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광주 유세 중 자신이 13살에 공장을 갔더니 이상하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1980년 5월 시계 공장을 다니던 당시 광주 욕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진실을 알고 난 뒤 수치스러웠다면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 속아서 기득권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가난하고 힘든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7순위던 지난 24일 손편지와 꽃바구니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는 편지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문 대통령의 성과를 이어갈 유능한 4기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청와대 개편 구상 가운데 하나인데 민주당의 정치혁신안에 맞불을 놓은 걸로 해석됩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표 정치개혁의 방점은 청와대 힘빼기에 찍혔습니다. 개헌 같은 거대 담론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 힘을 내려놓고 실무부처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게 골자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그대로 꺼내든 점이 눈에 띕니다. 경호 문제로 결국 이전하지 못한 현 정부와 달리 미리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옮겨 근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혁신 선언에 맞불을 놓은 셈인데 설 연휴 이슈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윤 후보는 이번 정치 공약 발표를 앞두고 주제부터 내용까지 직접 챙기며 어떤 의제를 던질지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전날 저녁쯤 일정이 확정됐던 것과 달리 당일 새벽에야 주제가 정해졌고 직전까지 내용이 계속 뒤바뀐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7자 공약도 내놨는데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거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되어야만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주식 양도세 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선 지지율 약진에 방심하면 안 된다며 파급력 있는 이슈를 쏟아내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ARS 여론조사상으로 우리 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지만 쇄신 이슈를 먼저 던진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호남 지역 230만 가구에 직접 쓴 손편지를 보내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선 출마를 결심한 소회와 함께 호남 시민의 소중한 한 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달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편지는 윤 후보가 직접 손으로 쓴 내용을 복사한 뒤 후보의 글씨체로 만들어진 윤석열체로 수신자 이름을 일일이 타이핑해서 작성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한 건 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가족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권력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리는 단 한 번도 타협한 적이 없고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설 전 입장 표명 가능성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본인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같이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또 후보는 연기만 하면 된다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기분 나빴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라면서 참모조직에서 수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잘해오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연기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서 조국 전 장관 부부 관련 남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일과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보고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부풀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 등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장내 주식을 매수하고 재산 등록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사는 등 사모펀드 비리 혐의와 각종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 가운데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동양대 PC는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저장된 결정적인 물증인데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 비리 혐의 다른 사건 재판부가 최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PC 자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려면 PC를 압수수색한 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3년 가까이 보관한 건 동양대 측이라는 겁니다. 사실상의 완패에 정 전 교수 측은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깝다.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도 SNS를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가족의 시련은 스스로 감당하겠으니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달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환영했습니다. 공정성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정경심 전 교수 사건에 대법원이 종지부를 찍은 가운데 이번 상고심 선고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다른 사건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공격하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부원장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노무현 재단 계좌나 유 전 이사장의 개인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부원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유 전 이사장이 스스로 어용 지식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언급하면서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친일파 독립투사란 말처럼 대단히 기만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해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대법원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앉히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의 사표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신축 아파트에서 발견된 작업자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DNA 검사와 지문 대조를 통해서 발견된 작업자들이 각각 50대와 60대 실종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작업자들 모두 잔해물 더미에 매몰돼 있어서 구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작업을 일시 중단한 채 일찌감치 설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서울 둔촌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하늘 위로 우뚝 솟아있는 대형 크레인 수십 개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드넓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는 보이질 않습니다. 모든 게 멈춰선 공사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모습입니다. 업종 가운데 유독 산재가 많은 곳이 건설업계인데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현장 노동자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라 전국 주요 건설 현장 대부분 시행 첫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도 참여하는 안전 환경 관련 교육 시간으로 작업을 대체했습니다. 대울건설과 DL-ENC 등 상당수 업체는 일찌감치 설 연휴에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를 계기로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올 한 해 성공적인 현장 운영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책임자인 CSO 직책을 신설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를 성과평가의 중요 지표로 포함한 곳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까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50인 미만 5인 이상 작업장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시간만 벌었을 뿐 어차피 대응 능력 부족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 특성상 경영진이 구속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설 개선과 전문 인력 채용, 예산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입법 보합도 시급합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너무 일방적인 법규로 생각됩니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규정이 많아 미완의 시작이라고도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한 성남의들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일대 송전탑을 예정대로 지하화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성남의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이행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의들이 약속했던 송전탑 지하화를 불이행하고 계획을 변경한 것은 사업의 전제가 된 환경 영향 평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주요 독일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3사는 요소수를 활용한 배출가스 저감 기술과 관련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담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들 3사가 요소수 탱크 크기를 제한하기로 하는 등 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 기술 개발과 관련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8억 7,500만 유로, 우리 돈 1조 1,900억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3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년 만에 중국의 성장률을 앞질렀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6.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는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문가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GDP 증가율은 5.7%로 2년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84년 7.2% 이후 37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입니다. 직전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마이너스 3.4% 성장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하게 확산했지만 미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과 제로 금리를 비롯한 연방 준비 제도의 초완화적 통화 정책이 미 경제의 부활을 견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백신의 보급도 미국인들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보다 빠르게 성장했다며 21세기 미국 경제를 새로 건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월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인 연준의 긴축 전환에 더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페이스북이 2년 넘게 추진했던 가상화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7일 현재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개발 프로젝트 DM 어소시에이션이 개발한 기술을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업체인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억 원가량에 매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9년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주요국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반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미국 측의 서면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요소를 보지 못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만한 내용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고 유럽 4개국도 외교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I expect to speak to Foreign Minister Lavrov in the coming days after Moscow has had a chance to read the paper and is ready to discuss next steps. 나토도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통해 같은 문제에 관한 나토의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과 나토의 서면 답변에 대해 중요 문제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содержания документа, там есть реакция,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начало серьезного разговора, но по второстепенным вопросам. 러시아는 지난달 15일 미국과 나토에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인근 국가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는 안전보장 협정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나토 확대 문제에 대해 양측은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지만 군비 축소와 긴장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정부 부처 간 회의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릴 것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향후 행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등 유럽 4개국도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유럽 4개국 회담을 일컫는 노르망디 형식 회담입니다. 지난 26일 4개국은 노르망디 형식 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존중하고 4개국이 2주 안에 독일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간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미국과 러시아 간 고위급 회담과 유럽 4개국의 노르망디 형식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졌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긴 연휴 동안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대관령의 기온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춘천 영하 9.5도, 서울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내륙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오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미만의 비나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이후 설 당일인 화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연휴 후반에는 해상의 파도가 높게 일면서 귀경길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 동부와 영남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된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 승조원 2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군 당국이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파병, 장병 모두 백신 추가 접종을 마쳤지만 돌파 감염된 것으로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에 이번 연휴 기간 2,800만 명가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부터 귀성 행렬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휴식이 금지되고 주요 휴게소 등에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됩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유엔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큰 우려를 표명하면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7차전에서 조규성의 결승골로 레바논을 1대0으로 꺾었습니다. 대표팀은 앞으로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12,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1,8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12,410명보다는 606명이 줄었지만 역시 10,000명을 훌쩍 넘는 대규모 발생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4,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보건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오미크론 대응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국민 궁금증은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 변이 특성에 집중됐습니다. 전파력은 크고 중증도는 낮다고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독감 수준으로 치부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기존 변이에 감염됐더라도 오미크론에 재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계절 독감보다 전파력은 좀 더 세고 중증도도 좀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재감염률이 16배가 더 높다고 하고요. 그것은 재감염된 경우 그 중증도는 더 낮은 것으로. 오미크론 감염 때는 주로 콧물과 두통, 인후통 증상이 짧게 지나가고 델타 감염 때 관찰됐던 발열이나 미각, 후각 소실 발생률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증 진행률은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빠른 확산세에 환자가 급증하면 의료 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유행의 규모의 정점이 얼마인가는 모형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약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주에서 8주 정도 환자 증가율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돼
중환자 대응 역량의 한계를 시험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변경한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을 고려해 되도록 면 마스크는 쓰지 말고 밀폐, 밀집, 밀접한 산밀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마스크의 종류를 잘 선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코와 입을 충분히 가리고 또 얼굴을 밀착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람 사이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임을 한다면 하루 3번 이상 한 번에 10분 넘게 문을 열어 환기해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감염 예방은 물론 중증 위험을 크게 낮추는 3차 접종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누구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국내에서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재감염 추정 사례가 142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4월 처음으로 재감염 추정 사례가 확인됐고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42명을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재감염 추정 사례 142명의 평균 연령은 37살이고 최초 확진일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0일, 위중증 환자는 3명이었고 이 가운데 2명을 숨졌습니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의 4.5%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유형인 BA2 감염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BA2는 일부 유전자 변이로 인해 PCR 검사에서 다른 변이종과 잘 구별되지 않아서 흔히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립니다. 학계에서는 스텔스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보다 감염력이 더 강하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아이들이 많은 학교와 어린이집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이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24일 원생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이틀 만에 다른 원생들과 종사자, 가족 등 35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린이집은 휴업 기간을 설 연휴 이후로 연장했습니다. 근데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다 같이 문 닫으세요. 쉬어야 됩니다 하면서도 계속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내고 특히 저희는 청정지역이라고 부모님들이 믿으셔서 결석생이 거의 없었어요. 경기 용인시와 전북 전주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아예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설 연휴까지 수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감염은 어린이집뿐 아니라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도 지난 23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해 40명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족으로 번지는 사례도 속출하면서 학부모들은 다가오는 새학기를 앞두고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마스크도 잘 착용을 하고 아이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판정이 나와서 이게 어떻게 감염이 제대로 잘 예방이 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0세 이상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일주일 새 3%포인트 늘었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70%를 간신히 넘겨 성인보다 10%포인트나 낮은 상황.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백신 접종까지 잇따라면 대면 수업이라든지 학교 생활의 정상화가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소아용 백신 허가 일정에 맞춰 5에서 11세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해안을 경계하는 해병 장병들을 만나 격려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전군을 통틀어 가장 긴 100km 구역을 경계하는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MZ세대 장병과 간부들과 대화하며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당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으로 전환 등 관련 정책을 놓고 토론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합니다. 선대본부 측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포함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열리는 벤처 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경남 창원을 찾아 창원공단 노동자들에게 설 인사를 전합니다. 이후 부산 부전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뒤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여러 현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캠프에서 선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선거 전략을 논의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6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 25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린 지 이틀 만에 올해 6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번엔 5분 간격으로 2발을 발사했는데 발사 장소는 함경남도 함흥으로 파악됐고 지난 14일, 17일과 마찬가지로 동해 무인도 알섬을 표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행거리는 약 190km, 고도는 약 20km로 탐지됐습니다. 지난 20일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인데 전통적 우방인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도 보란듯 연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외부 일정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른 미사일 능력 증강은 시간표에 따라 꾸준히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1월까지는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하면서도 국방력 강화, 전쟁 억제력 그 운운하면서 대남 대미 압박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긴급 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에서 추가적인 상황 악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유엔과 EU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외교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같은 취지의 기존 입장을 다시 내놨는데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별다른 해법 없이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큰 우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건설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규탄과 함께 외교 해결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continue to seek dialogue with the DPRK. We remain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별다른 해법이 없어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교과서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북한이 국가 안보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뒤로 제쳐놓은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주한 미국 대사 후보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고 성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대북 특별 대표 자리를 파트타임으로 맡겨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5일 발견한 작업자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건데요.
그러나 이 작업자도 28층 잔해물 더미 매몰돼 있어서 구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 28층에서 소방대원들이 잔해 무더기를 삽과 손으로 퍼냅니다. 그런데 작업이 한창이던 오전 11시 50분쯤 잔해 아래에서 세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5일 발견된 실종자를 수습하기 위해 한층 더 높은 28층 중심 벽을 뚫었는데 거기서 공간이 나왔고 실종자도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을 투입, 잔해물을 제거하면서 인명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내시경 카메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잔해물이 문제입니다. 건물이 붕괴하면서 쏟아진 콘크리트와 철근이 매몰자 위로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잘못 건드렸다가는 잔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완전한 구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 부분은 코어 부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은 다 불안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부분은 불안전한 부분에 있어서의 잔해물 제거이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 작업자 2명에 대한 신원 확인도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콘크리트에 묻은 혈흔과 지문을 채취했는데 실종자 명단에 있던 작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자가 확인된 27층과 28층은 바닥이 약해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재물을 걷어내고 지지대를 설치한 뒤 전문가 의견을 들어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네, 나라를 둘로 쪼개놨던 조국 사태 2년 반 만에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다른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되다 정치 사회적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와 딸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부서까지 투입해 3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장관 후보자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진통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1시간을 앞두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가족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일가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조국 수호와 이에 맞선 조국 구속, 두 진영으로 쪼개져 주말마다 반대편을 규탄했습니다. 논란 속에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10여 개 혐의로 구속됐고 조 전 장관도 입시 비리에 함께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 전 교수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양분된 여론은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은 이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인정되겠지만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반발 여론이 거센 만큼 조국 사태가 낳은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한 신속한 의원직 제명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윤 의원의 남편이 비판적인 글을 잇따라 공유했습니다.
윤희원 남편 김삼석 씨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을 중단하라는 비영리 단체 결의 하나의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김 씨는 이와 함께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한 시민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도 출혈이 있거나 수술을 받을 때 적합한 혈액이 필요한데 수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견주들이 직접 서로 도와서 함께 대응하는 반려견 헌혈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용혈성 빈혈로 병원에 입원했던 16살 요크셔 테리어 체리.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서라도 당장 수혈이 필요했지만 병원에 남은 피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힘겹게 인터넷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때 몇몇 견주들이 헌혈에 나서 소중한 가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를 못 맞았으면 사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빈혈 자체도 그 후에 좀 좋아져가지고 지금 2년 이상 지금 잘 견디고 있어요.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생명을 어쨌든 살린 거니까요. 우리나라에 사는 반려견은 지난 2019년 기준 1,0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반려견이 아프거나 다쳐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정작 공급처는 넉넉지 않습니다. 게다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키워지는 공혈견 학대 논란까지 불거지자 지난 2017년부터 반려견 헌혈 운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견주들이 직접 나서 아픈 반려견들을 구하자는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4살 쿠쿠를 키우는 손민지 씨도 여기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2살 이상 25kg이 넘은 건강한 대형견이면 헌혈이 가능한데 아쉽게도 빈혈이 나와 이번엔 헌혈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얘가 나중에 아팠을 경우에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헌혈협회 가입하게 됐어요. 또 검사 받아보고 지금보다 수치 많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해보려고요. 헌혈견협회가 생긴 뒤 3년 동안 쿠쿠와 같이 헌혈에 나선 개는 모두 400마리가 넘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발을 동동 구르다가 수혈이 어쨌든 아이의 목숨을 1차적으로는 살려주는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공혈견 몇 마리한테만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많이 벗어나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 조금이라도 더 우리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소중한 마음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북한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지대지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한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어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25일 발사한 미사일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이 미사일이 1,800km를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앞서 올해 들어 7번의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기업 공개 사상 역대급 흥행을 기록한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대형 공무지의 따상 신화는 최근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말 그대로 신화로 남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상훈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며 14개월 만에 2,700선을 내준 날. 생소한 경단위의 기간 주문액과 일반 청약에서 무려 114조 원의 증거금을 모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증시 입성 첫날 선방했습니다. 30만 원인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상 78만 원에는 실패했지만 70%쯤 상승한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주문이 일시적으로 몰려 일부 증권사에서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만큼 시장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LG 에너지솔루션은 코스피 시가총액 2위에 올랐고 그룹 합산 시총에서도 LG그룹이 SK그룹을 제치고 2위가 됐습니다. 저도 아마 불명예 퇴임을 할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따상에 실패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공모주 따상 신화는 더 이상 없고 게임 회사 크래프톤 등의 사례에서 보듯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사례는 많았지만은요. 또 유동성이 말라가는 시대, 또 이 긴축이 강화되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 공모주 투자도 신중하고 또 계획적인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등으로 유명한 크래프톤의 경우 상장 후 반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나서 개인 투자자 사이트에서는 경영진 물러나라, 자사주 매입하라는 등의 분노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특히 크래프톤 직원 1000여 명은 대출을 통해 받은 우리사지의 손실이 1인당 수천만 원씩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청약 시 기존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인 구주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경우 상장 뒤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거나 기관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상장이 철회되기도 한다고 지적합니다. 크래프톤은 물론 롯데렌탈과 SM상선 등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달 공모 예정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최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흥행몰이에 실패한 데는 구주 매출 비율이 75%나 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상장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해 신사업에 투자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이 일반적인데 정의선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구주 매출이 지나치게 높아 지배구조 개편용 상장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형 공모주의 따상 신화,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말 그대로 신화로 남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신임 실장은 사무관 시절 세제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지만 기재부 외화자금과장과 국제금융국장 등을 거친 국제금융 전문 인사입니다. 기재부가 정통 세제실 라인이 아닌 인사를 세제실장으로 보임한 건 지난해 60조 원 이상 세수 오차를 낸 세제실에 일하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문책성 인사로 해석됩니다. 네,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닷새입니다. 이 기간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급하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인 설 연휴. 이 기간에 빌린 돈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2월 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 납부요금 역시 2월 3일로 늦춰집니다. 내야 할 돈뿐만 아니라 받을 돈의 기한도 일부는 늦어집니다. 주식 매도 대금은 연휴 다음 날인 3일과 4일로 지급이 차례로 밀립니다.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임시 점포도 만들어집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이동 점포가 마련되고 공항이나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선 탄력 점포가 운영됩니다. 이동 점포에선 현금 자동 인출기, ATM을 쓸 수 있고 신권 교환도 가능합니다. 탄력 점포에선 주로 환전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ATM 기기 해킹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 금융회사와 함께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개정된 택시 발전법에 따라서 서울에서는 오늘부터 택시 합승이 가능해집니다. 호출 앱을 통한 자발적 합승만 가능하고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하도록 해서 안전 우려도 덜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잦은 정차와 요금 시비 끝에 법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합니다. 단 운송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만 허용하는 법에 따라 방식은 달라집니다. 합승 택시 플랫폼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반반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기합니다. 요금 역시 이용거리에 비례해 자동 산정돼 30에서 40%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 1인당 3,000원씩 호출료를 내야 합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가 한 8,000대 정도가 필요하는데 지금 한 5,000대 정도밖에 안 돌아다니고 이게 합승이라도 해서 동승이라도 해서 좀 그걸 좀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좀 크죠.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 노출 우려를 덜어주는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호출앱에 실명 가입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합승도 같은 성별끼리만 허용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코나투스의 반반 택시뿐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날씨가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2도로 예년 수준이지만 이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8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특히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면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영남 해안과 전남 동부 지역은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겠습니다. 이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2도, 대전은 영하 4.3도, 부산은 영상 1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이 내려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도, 대전은 5도, 광주는 6도, 울산은 9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이 귀경길에는 높은 파도가 일면서 뱃길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오늘 발표되는 확진자도 14,000명을 넘어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네, 정부가 오늘 동네 병의원에 진료체계 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기본 방향은 거리 두기 강화 없이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다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1,804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 집계치인 12,400여 명보다는 600명가량 줄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4,000명대가 예상되지만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역대 최다 기록을 또 경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피크는 아닐 거고요. 이 정점이 이제 이 상승세의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되고 그러한 급격한 상승기에 초반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자도 42,000여 명,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4분의 3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상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폭증세가 계속될 수 있어서 방역당국은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을 좀 더 확대해서 역량을 확충하고 또 앞서서 말씀드린 그 동네 병의원의 검사 진단뿐만이 아니라 치료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이 환자 진찰과 검사, 치료를 맡는 것과 관련해선 세부 지침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도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이후 재택치료 및 환자 배정 등 진찰, 검사, 재택치료를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각 의원급 의료기관에 별로 연계하여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 조치는 상당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낳는 만큼 의료체계 여력이 감당 못할 수준이 돼야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 중증화율이나 병상 가동률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YTN 김나연입니다. 설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엿새 동안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모두 2,877만 명, 하루 평균 480만 명이 이동해 지난해 설 연휴에 409만 명보다 17% 정도 늘어날 걸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는 만큼 휴게소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실내에선 음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재택치료 증가세도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자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 자신을 관리해줄 의료기관을 안내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건강 상태를 묻거나 약을 처방해주는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역학조사서 등 환자 정보가 담긴 자료를 받지 못했으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진료 지원 시스템에 환자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처리가 늦어진 겁니다. 확진이 월요일 날 됐고 오늘 이제 벌써 목요일인데 병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아직 차트가 넘어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진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자신을 담당하는 관리 의료기관이 어딘지도 모르는 확진자도 있습니다. 재택치료 4일차인데 안내도 없고 보건소는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대전시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루 확진자가 400명을 넘을 가능성까지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 관리 실태는 우왕좌왕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촘촘하고 꼼꼼히 살펴서 재택 치료하시는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택치료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리 여력 확충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6진 최영함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확진 장병들은 현재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36진 최영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승조원 304명 가운데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군 당국은 장병 1명이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승조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뢰했고 최영함이 정박 중인 오만 현지 병원이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확진된 장병 가운데 10명은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무증상이라고 군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함정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 장병을 현지 호텔에 격리해 추가 확진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지난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조원 301명 가운데 90%에 이르는 272명이 확진된 것과는 달리 확진이 크게 줄었지만 잠복기 등은 아직 고려 대상입니다. 최영함 승조원들은 지난해 11월 출항 전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쳤고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3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군은 장병들이 외부인을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고 밝혀 항구에서 물자 보급 과정에 바이러스가 함 내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은 현재 먹는 치료제가 오만에 이미 도착한 상태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선박 호송 임무를 중단하고 격리 상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로 갔습니다. 네, 이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면서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경기도 순회도 중 일정을 급히 변경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광주가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정신, 민주개혁의 과제를 확실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최근 이 후보 지지율은 60% 안팎인 상황. 예전만 못한 텃밭 민심을 지적하자 지지율은 바람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서 연연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이 후보는 이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함께 사고 현장 주변을 살폈습니다. 살려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대 재해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위험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건설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손을 잡으며 전통 유세에 유달리 공을 들였습니다.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의 즉흥연설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달려와 손을 맞잡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 위기의 강을 건너는 그 배, 어떤 사공에게 그 배를 맡길 것인가? 너를 저본 사공한테 맡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5.18 시위 군중들의 직결지이자 시민들에게 우다방으로 불리던 곳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것 역시 집토끼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호남 표심에 불씨를 댕긴 이 후보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이 기세를 전국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습니다. 네, 청와대 개편 구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민주당의 정치 혁신안에 맞붙을 놓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표 정치개혁의 방점은 청와대 힘 빼기에 찍혔습니다. 개헌 같은 거대 담론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의 힘을 내려놓고 실무부처의 권한을 나누겠다는 게 골자인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그대로 꺼내든 점이 눈에 띕니다. 경호 문제로 결국 이전하지 못한 현 정부와 달리 미리 준비해 임기 첫날부터 옮겨 근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혁신 선언에 맞불을 놓은 셈인데 설 연휴 이슈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윤 후보는 이번 정치 공약 발표를 앞두고 주제부터 내용까지 직접 챙기며 어떤 의제를 던질지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전날 저녁쯤 일정이 확정됐던 것과 달리 당일 새벽에야 주제가 정해졌고 직전까지 내용이 계속 뒤바뀐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7자 공약도 내놨는데 큰 손 작은 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거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되어야만. 앞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주식 양도세 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선 지지율 약진에 방심하면 안 된다며 파급력 있는 이슈를 쏟아내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ARS 여론조사상으로 우리 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상은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지지율 우위를 점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지만 쇄신 이슈를 먼저 던진 이재명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워진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여성 경찰관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친서를 약속하면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비과학적이라고 날이 세웠습니다. 두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여경의 현실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다들 말씀하시겠지만은 그야말로 여성 삼중고론이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안 지키신다고 애쓰시죠. 또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셔야 되죠. 또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성차별적인 관행, 성폭력과 또 싸우고 계십니다. 이런 여경의 현실을 외면하고 여경에 대한 편견을 오히려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이제 그 사람에게 맡기고요. 그다음 청와대에는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을 둘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잘못한 점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방역을 한 것이 아니라 과학 방역을 한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 방역을 한 것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해안을 경계하는 해병 장병들을 만나 격려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전군을 통틀어 가장 긴 100km 구역을 경계하는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MZ세대 장병, 간부들과 대화하며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당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으로 전환 등 관련 정책을 놓고 토론합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합니다. 선대본부 측은 디지털 인재 양성을 포함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방안들이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후보는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에서 열리는 벤처 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경남 창원을 찾아 창원공단 노동자들에게 설 인사를 전합니다. 이후 부산 부전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뒤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여러 현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네, 조국 사태 2년 반 만에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다른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정치 사회적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투자와 딸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부서까지 투입해 3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장관 후보자에게 칼끝을 겨눴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진통 끝에 열린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1시간을 앞두고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딸 조민 씨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가족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일가 전체로 수사를 확대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조국 수호와 이에 맞선 조국 구속, 두 진영으로 쪼개져 주말마다 반대편을 규탄했습니다. 논란 속에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해 10여 개 혐의로 구속됐고 조 전 장관도 입시 비리에 함께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정 전 교수와 관련된 법적 판단은 2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양분된 여론은 여전히 서로 대립하고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재판은 이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인정되겠지만 사법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반발 여론이 거센 만큼 조국 사태가 낳은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공격하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부원장은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무현 재단 계좌나 유 전 이사장의 개인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부원장은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유 전 이사장이 스스로 어용 지식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언급하면서 마치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친일파 독립투사라는 말처럼 대단히 기만적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한 신속한 의원직 제명 추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 윤 의원 남편이 비판적인 글을 잇따라 공유했습니다. 윤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제명을 중단하라는 비영리 단체 결의 하나의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단체 측은 성명에서 윤 의원은 30년 넘는 기간을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바친 사람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지대지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와 지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이 1월 25일과 27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 발사와 또 지대지 전술 유도탄 상용 전투부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각각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발사된 전술 유도탄 두 발은 목표 섬을 정밀 타격했고 상용 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두 발은 동해상에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2시간 35분 15초를 비행해서 1,800km 개선의 목표 섬을 명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지만 날짜와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과 EU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제사회에 큰 우려가 됐다고 외교적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같은 취지의 기존 입장을 다시 내놓았는데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별다른 해법 없이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에 큰 우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외교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정을 일으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에 건설적으로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규탄과 함께 외교 해결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기존 입장 그대로입니다.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We continue to seek dialogue with the DPRK. We remain prepared to meet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별다른 해법이 없어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교과서적 접근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북한이 국가안보에서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뒤로 제쳐놓은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주한 미국 대사 후보를 아직 지명하지 않았고 성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대북 특별 대표 자리를 파트타임으로 맡겨놨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 신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선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40일 정도 남았죠. 딱 40일 남았는데 후보들 토론회를 설 연휴에 볼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토론 한번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지금 변수도 많고 하루하루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전망이 쉽진 않은데 지금까지 상황만 보자면 국민들이 설 연휴 동안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법원에서 양자 토론에 대한 제동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방송사 초청이 아닌 다른 방식, 네. 그러니까 아마도 유튜브 등을 통한 예.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 토론을 하자고 다시 제안을 했죠. 예. 한겨레 신문은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이 토론을 무력화하려고 꼼수를 부린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나와 있고요. 결국 법원의 결정 취지를 허물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한국일보도 윤석열 후보의 속 보이는 꼼수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네. 여기서 어떤 속이 보이느냐. 다자 토론을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실언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려고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자 토론, 사자 토론 뭐든 좋으니까 일단 하자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협의 과정을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사실 토론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민주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쇄신 메시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좀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내에서. 그런 시각 그리고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한국일보가 포털에 검색량을 분석해서 비교한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민주당 쇄신과 관련한 키워드보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한 키워드 검색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상단 쪽에 나와 있는데 김건희 씨와 관련한 키워드 검색을 100으로 두고 보면 이재명 표 쇄신과 관련한 키워드는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낮다는 걸 의미하고 있었고요. 신문은 이 정도로는 설 연휴 밥상에서 화제가 되기에는 불투명하다,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86그룹 용태론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기사랑 연관해서 볼 수 있는 게 서울신문에 또 있었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부동산, 조국, 결자 해지 왜 안 하냐? 청와대의 침묵에 속타는 이재명 캠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쇄신 메시지도 잇따라 내고 있고 또 큰절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읍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문 표현대로라면 정말 없는 시간 쪼개가며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뭐 지지율도 갇혀 있고 검색량도 늘지 않으니까 답답한 상황이라고 짚은 겁니다. 기사의 핵심은 관계자들의 인터뷰였는데요. 여기서 이 후보 측 한 의원, 이 후보 측 인사, 수도권의 한 의원, 선대위 관계자라고 표현된 인물들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오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공통된 내용은 청와대의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사건의 대법원 판단도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나 친문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각을 세우자니까 친문 표심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번에 또 존경한다는 칠순 메시지, 편지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친문에 대한 구애로 볼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좀 청와대에서 나서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판단이 어제 나왔죠. 이게 이 사건도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이나 또 딸 조민 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뭐 다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영향은 미칠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는 두고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조민 입학 등 줄줄이 무효 가능성이라고 제목을 보았습니다. 영향을 주는 건 증거가 서로 겹치기 때문인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민 씨와 관련한 7대 허위 스펙 의혹 지금 보면 7가지 의혹이 나와 있고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1번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관련해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이 이번에 인정이 됐다는 게 눈에 띄는데 조 전 장관의 1심에서는 이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기피 신청을 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이 기피 신청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민 씨 관련해서도 입학 취소나 의사 면허 취소가 될 가능성이 전보다는 커졌다고 봤는데요. 일단 조민 씨가 의전원을 나온 부산대 측 관계자는 2월 중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나 복지부의 판단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이 또 급격하게 확산하기 시작해서 좀 걱정인데 방역 수칙을 좀 정리한 기사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번 설을 기대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뭐 미리 기차표도 예약하고 가족 간의 만남도 예약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를 보면 가족 간에 서로 연락해서 우리 3차 접종한 사람들끼리만 만나자 이런 직장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됐는데요. 실제로 신문도 이런 방법을 설 연휴 동안 방역 수칙으로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2차 접종자와 3차 접종자의 돌파 감염 위험도 차이가 크다는 통계를 소개를 했고요. 그러므로 3차 접종자끼리만 모이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녀오고 나서 뭐 직장이라던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 한 번 더 하기를 추천을 했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선별검사소의 운영 기간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뭐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한 이 권고사항은 마스크 착용인데 보건용 마스크 KF80이나 KF94, 94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왼쪽에 체크리스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뭐 자가용으로 이동할 때는 휴게소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먹을 것들을 미리 챙기고 또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거나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또 해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한 이 기사 바로 아래쪽에 보면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번 설 연휴 방역을 철저히 하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방금 동아 이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연말연시 미국과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인데요. 보면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에 뭐 가족 간의 만남이 잦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보면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건 영국인데요. 크리스마스 전주에 10만 명 이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20만 명대까지 늘어났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좀 더 크게 움직인 게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에 20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0만 명 가까이도 늘어났습니다. 가족 간의 만남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미크론 때문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는데 전문가는 오미크론 확산은 기정사실이지만 연휴를 우리 설 연휴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그 증가세는 달라질 것이다라면서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뭐 전문가들은 이번 정점이 10만 명을 넘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던데 최대한 낮춰 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택시 합승 관련된 기사인데 이게 제목은 부활인데 사실 저로서는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처음이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야간에 택시 탈 때 그땐 불법이었는데 몇 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때 합승 택시 택시를 합승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1982년에 법으로 금지가 됐는데 아마 저와 같은 사례처럼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강남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술자리가 오래되는 경우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 택시 타려고 그러면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냥 불법이지만 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그럴 때 떠올려 보시면 길을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뭐 금액도 많이 붙고 도착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시비도 많이 붙었었는데요. 기술 발달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승 서비스가 오늘부터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법률이 개정된 건 지난 7월이었고 작년 7월이었고 그 전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이 됐었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이 본격 개정된 겁니다. 앱을 이용해서 탈 수 있고요. 실명으로 가입을 해야 되고 또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철저히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같은 성별의 승객끼리만 동승을 허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이 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선도 70% 이상 일치해야만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서 왜 동시에 택시 타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집에 가기 힘들다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몰리죠, 그 시간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런 동승 택시 합법적으로 나왔으니까 그런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랍니다. 합승이 부활한다는 것도 놀랍고 이런 시스템이 잡혔다는 것도 좀 놀랍네요. 새로운 기술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것도 기술 관련된 것 같아요. 이 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왔다고요? 아마 이미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요.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이제 사진과 또 이름,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플라스틱 형태의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 면허증인데요. 어제부터 서울하고 대전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면허증이다라고 하면 뭔가 쉽게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건 아니고요. 지정된 몇 개의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로 가서 현재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이면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오는 7월에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전과 서울 두 곳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진짜로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올림픽 소식 볼 텐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 슬로프에 인공 눈이 전부 쓰였다고요? 맞습니다. 100% 인공 눈이 쓰였다는 기사가 경향신문에 실려 있었는데요. 인공눈이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이제는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이 영국의 한 대학교의 연구팀 그리고 외신들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일단 인공눈이라는 게 처음 사용이 된 건 1980년 올림픽이라고 하고요. 2014년 소치 올림픽 때는 80% 정도가, 우리 평창 올림픽 때는 90% 정도가 쓰였다고 합니다. 평창 때도 굉장히 많이 쓰였네요. 네, 여기도 맞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100%까지 찍게 됐는데 이런 이유는 뭐 예측 가능하겠지만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2050년에는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4곳 정도만 남는다고 하고요. 또 2080년대에는 삿포로 한 곳만 남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기후변화에 지금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철저히 대비를 한다면 2080년대에 동계올림픽 치를 수 있는 곳 삿포로 한 곳뿐만 아니라 9곳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신문은 동계올림픽이 지금까지는 겨울철 축제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인류 생존이 걸린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씁쓸한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